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두 남녀가 연락을 주고받고 여보세요?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어쩌다 손을 잡고 고백을 하기까지. 나 너 좋아하니? 이런 걸 우리는 썸이라고 부릅니다. 썸은 이제 익숙하고도 흔한 단어가 됐죠. 한 달만 썸 탈래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연애를 하기 위해 썸을 타지만 썸이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는 비율은 절반에 그친다고 합니다. 나머지 반은 썸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연애를 하기 위해 썸을 타는 거라면 왜 이 많은 썸들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썸이란 대체 뭘까요? 우리 같은 1학년인데? 우리 숙제를 같이 하는 거 어때? 청년 오겠구나. 뭐래? 애기야 가자. 약속! 두 사람 사이에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 있다는 말에서 비롯된 썸. 세대마다 그 의미는 조금씩 달랐지만 썸씽이라는 단어는 좀 썼는데 애틋하고 이런 게 아니라 손을 잡았다거나 스킨십이 있었을 때 썸씽이 있었어 라고 표현하는 지금과 좀 상당히 다른 더 오래된 과거엔 썸이나 썸씽이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상대를 정해줬던 조선시대엔 사랑을 인정받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하지만 1910년대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애란 개념이 등장한 겁니다. 쌍옥누나 장안몽과 같이 남녀 간의 주체적인 사랑을 그려낸 소설들이 인기를 끌면서 연애란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연애는 일본에서 서양 소설의 러브를 번역한 말로 사용한 신조어였습니다. 일본에서 러브를 연애로 번역을 하고 그걸 다시 우리나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연애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남녀 간의 어떤 애정 관계를 이야기하는 적절한 말이 없었던 거죠. 약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린 이 오묘한 관계에 썸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썸의 명확한 기준 같은 건 없고 개개인마다 썸을 보는 시각도 정말 다양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병아리도 아니고 닭도 아닌 시기, 그 애매한 시기가 썸이라고 생각해요. 하루 얘기를 싣고 이 사람도 다 보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한테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약간 에잉? 썸인가? 아, 자기 전에 카톡을 하잖아요. 근데 끝 마무리가 내일 일어나서 연락할게 뭐 이거라든지. 고백을 해서 이어지거나 고백을 해서 차이거나. 썸이 정확히 뭐지? 그러니까 썸이 정확히 뭐예요?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인들의 사랑을 액체의 성질을 띤 유동적인 사랑으로 묘사했습니다. 액체처럼 형태를 알 수 없으며 계속해서 변하는 현대사회. 무엇 하나 확실할 것이 없는 이 시대에 고정된 관계를 맺는 건 꽤 위험하단 겁니다. 연애의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죠. 뭔가 확정되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약간의 긴장 단계가 있는, 그러면서 사실 한두 번 정도만 만나도 그거를 뭐 썸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다 보니 달달한 연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가벼운 스킨십을 하기도 하지만 함께함에 있어 따라오는 책임이나 부담은 적은 게 연애와 썸의 차이입니다. 가벼운 관계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주 영리한 그러한 연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의 단점이 보여지게 마련이고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도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썸을 탈 때는 서로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 그러고 그 설레임만 가지게 되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연애 문법은 계속해서 변해왔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썸이 진짜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연애가 되게 금방금방 끝나는 그런 시점에서 썸만 타다가 끝날 수도 있고 뭐 썸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면은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썸. 제가 성격이 엄청 급해가지고 잘 견디지 못해. 빨리 결단 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좋아 싫어. 맞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막 연애로 넘어갔을 때 느끼지 못하는 썸 단계만의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썸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썸은 복잡함보다는 지금의 감정에 충실하고 싶은 연애의 또 다른 방식이 아닐까요? 한국어와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썸 타다 이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썸 타다라는 게 뭔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알듯 말듯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썸 타다의 세 가지 특징을 주로 초점을 맞춰서 썸 타다라는 용어를 한번 이제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주관적이라는 거는 썸이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두 명이 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TV에서 아이유님을 보고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 혼자서 막 아이유님하고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썸을 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 상태를 모두 고려하는 그런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다른 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에로스적인 감정 용어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명백한 이제 반례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인 A와 B가 마주쳐서 서로가 첫눈에 이제 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A와 B 두 사람은 그냥 갈 길을 갔고 따라서 상대가 이제 자신에게 반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서로 스쳐간 A가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B도 A에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썸을 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요정에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이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썸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요 문장을 한번 더 추가를 해봅시다. A와 B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우연히 B의 메모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A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B도 마찬가지로 B를 좋아한다는 메모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A가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A와 B 모두 서로 그런 감정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만족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상대방이 쓴 메모를 발견했을 뿐이지 썸을 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이제 있어야지 썸을 타는 거지 그냥 뭐 상대방의 마음을 알는다고 해서 썸을 타는 건 아니다. 이제 정의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정의도 문제가 있는 게 연인이나 부부를 생각해 보시면은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모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당연히 이제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연인이나 부부가 썸을 탄다고 말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묘한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연인이나 이제 부부를 썸에서 제외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그렇다면 도대체 미묘한이라는 게 뭐냐,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이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제 완전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너 T야? 저는 T입니다. T인데 이제 사회화가 된 T. 애인이나 뭐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사회화가 된 T는 공감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자기한테 좋다는 걸 알거든요. 일단 논리적으로 틀린 거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넘어가는 게 저한테 좋을 거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괜히 싸움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그럼 뭐 친구 와가지고 네. 내가 잘못했는데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잘못했는데 억울하다? 철학의 약간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놓고 네. 그거에 대한 발레를 찾고 그게 이제 철학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 철학 방법 중에 하나가 개념을 분석하는 건데요. 처음에 그럴듯한 그 분석으로 시작해서 이 분석에 발레가 있으니까 더 좋은 분석을 찾아보자. 이제 또 다른 철학자가 너의 분석은 여기에서 틀렸다. 내가 더 좋은 분석이 있다. 이러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럼 또 거기에 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하나의 분석 철학. 힙합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리스펙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비판을 받는 것만으로 이제 굉장히 영광인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놨는데 아무도 반박 안 해주시면 그러면은 너무 완벽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분석을 제가 수학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여기에도 이제 어떤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이 이제 서울대에서 논리학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쓴 논문이 발레를 써서 내는 게 이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참신한 발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미묘한이라는 게 뭐냐, 미묘한 썸을 타는 경우에 나타나지만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불확실한 무언가, 그걸 이제 저는 인식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인식적인 불확실성을 설명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성적인 감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성적인 호감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호감이라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성적인 감정에서부터 완전히 발전된 형태의
감정까지 이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철학자들은 항상 용어를 도입할 때마다 정의를 이제 엄밀히 하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어서요.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만 이성적인 호감이라고 제외한다고 해서 여전히 이제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가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하면 안 되고 불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이제 나에 대해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그건 조금 확실한 증거인데 그런 것들은 일타기에 부합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연인이나 부부는 비교적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연인이나 부부들은 이제 썸에서 제외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썸, SOM이 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게 뭔지는 불확실하고 뭐 이런 이제 의미도 지금 나타나 있는 분석에서는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감정적인 교류가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증거를 내가 이제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인지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표출된 그런 증거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증거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증거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이제 멀리 떠나거나 이런 이제 한 사람이 어디 우주로 해서 뭐 핸드폰도 쓸 수 없어야 되겠네요. 이러는 경우는 증거들을 이제 더 이상 가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썸을 타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 또 간단한 조건이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썸을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구권에서는 굳이 이제 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 문화에서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 특징으로 언화 행위, 사귀자는 말을 이제 하고 상대가 동일하면은 사귀는 사이가 되는 거지 더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썸을 타는 건 아니다. 연인이었다가 깨지고 다시 썸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시 넣기 위해서 뒷부분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 조건까지 추가를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썸에 대한 그래도 비교적 완전한 정의가 된다고. 이 5 조건을 이제 다 만족시키면은 썸을 탄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A가 B에게 어장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최종 분석의 조건들을 이제 다 만족을 하지만 어장 관리는 썸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 이런 이제 반론을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제시를 한 어장 관리와 관련된 이제 반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제시하면은 반론들이 막 제기가 되고 그 정의를 제시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철학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장 관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어떤 어장 관리는 썸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어장 관리는 썸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어장 관리를 하는 A가 B에게 이제 전혀 호감이 없는데 B에게 개인적인 이득만 취득할 목적으로 이제 어장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호감 조건이 만족되지가 않아요. A가 B에게 호감이 없으니까요. 그 경우는 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근데 A가 B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경우 호감은 있지만 뭔가 조금 사귀기는 그렇고 이런 상태 앞에 어장 관리랑은 이제 유형이 다르죠. 이 경우는 제 정의에 따르면 이제 썸이 돼버립니다. 근데 썸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B와 연인은 되기는 싫은데 계속 그냥 썸만 타는 관계로 남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모순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썸 타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분석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뭐 이래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철학적 분석이라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용어들 많고 뭐 이렇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재밌게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주제들도 이제 재밌는 주제가 이제 많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가, 결혼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철학적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철학이라고 해서 너무 뭐 어렵고 이 생각을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이제 일상에서 흥미로운 용어들 한번 이제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고 아 나는 철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연애 예능이라는 게 있었죠. 저는 어릴 때 사랑의 스튜디오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만들어진 지는 벌써 한 20-30년이 넘었죠. 남녀가 서로를 어필하고 그리고 화살표를 그려서 매칭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랑의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연애 예능이었지만 스튜디오에서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스튜디오에 불려온 약간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고요. 그리고 상황이 인위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21세기가 돼서는 예를 들면 우리 결혼했어요처럼 연예인들이 나와서 유사 연애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 그게 드라마는 아니지만 설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리얼하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연애 예능들이 많았는데 아마도 정말로 리얼한 연애 예능이 나오기 시작한 건 짝부터였던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실제 상황에 아주 가까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건 진짜구나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들이 나왔던 연애 예능 같은 경우에는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이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여지고 난 후 지금 2023년이 되니 연애 예능의 리얼리즘이 정말 폭발적으로 다양해졌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요즘 연예 예능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또 많이 만들어지는 이유가 기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연애를 즐기는 방법이 주로 이야기였거든요.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드라마나 소설은 아무래도 약간 자기적인 점이 있고 실제가 아니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연애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친구들이 누구하고 만났다, 깨졌다, 잘 안 된다 이런 얘기 듣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남의 연애를 몰래 훔쳐보는 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합니다. 기사검과 러브레터처럼 학생들 연애 편지를 압수해서 몰래 보고 있었던 여사감 선생님 이야기도 있고, 근데 사실 약간의 죄책감도 있고 그게 언제나 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카메라가 작아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여기 촬영하시는 카메라들이 옛날 ENG 카메라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카메라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점점점 장비가 소형화되고 그래서 점점 많은 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유튜브가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노출시키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나 80년대 시청자들한테 지금 연애 예능 같은 걸 만들어서 보여주면 굉장히 불편해할 거예요. 이런 사정을까지 우리가 다 봐야 되나? 너무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고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옛날 같으면 내 이런 모습까지 다 보여줘야 되나?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어색했겠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고 유튜브가 나타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에도 보는 거에도 거리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여기까지 즐길 수 있을까 싶은 것까지 과감하게 즐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지금 연예 예능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어려워질지 모르겠지만 어떤 학자 한 분을 인용을 하려고 해요. 미국의 문학평론가인 노스럽 프라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존재했었던 모든 종류의 문학을 크게 5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신화입니다. 신화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신기해서 벌이는 이야기죠. 고대의 이야기 형식이겠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영역 이야기를 프라이는 로맨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약간 뛰어난 사람들이 역시 범상치 않은 환경에서 벌이는 주로 중세의 이야기 형식이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오면 보통 인간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지만 비교적 평범한 환경 속에서 이야기가 벌어질 때 상위 모방이라는 말로 가리킵니다. 좀 말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통의 환경에서 진행하는 이야기 이런 걸 하위 모방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이러니라고 부릅니다. 핵심은 이런 거예요. 옛날 이야기들 고대로 갈수록 뛰어난 사람들이 범상치 않은 환경에서 이 세상과 다른 환경에서 벌이는 이야기를 그렸고요. 거기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주인공들도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고 환경 자체도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점점 현실에 가까운 곳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야기가 점점 현실적이 되고 주인공도 현실적이 되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플라이의 설명에 의하면 로맨스
로맨스라는 거는 대체로 시대적으로는 중세에 많이 존재했지만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뿐만 아니라 기사가 나오고 공주가 나오고 때로는 용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보통과는 다른 환경에서 벌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로맨스가 근대에 오면서 이제 점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50년대 60년대 로맨스 소설이나 로맨틱 코미디, 그 시대의 멜로물이나 드라마를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약간 특별한 주인공들이 등장하죠. 많은 경우에 되게 남자 쪽이 귀족이거나 아니면 굉장한 부잣집 출신이고 여자 쪽은 평범하지만 고귀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런 거에 속지 않는 거죠. 저게 우리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의 배경 속에서 어떤 특별함을 추구하는 거, 이게 현재의 로맨스물, 21세기의 로맨스물, 연애 예능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연애 예능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혹은 서로 대립되는 이야기 요소가 같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아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현실과는 조금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그 로맨스가 특별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컨대 출연자들이 공유하는 이 거주 공간, 그곳에서 나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내 자유를 자의적으로 반납을 하고 감금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정해진 루틴에 따라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내가 할당받은 썸을 이루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미션의 장. 연애 예능에서 보여주는 현실이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보여주게 되죠. 시그널이나 출연하는 출연자들이 일반인이라고 하지만 외모 같은 면에서만 봐도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일반인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연애 예능이라는 것이 또 이제는 서브 장르로 상당히 세분화되고 있어서 어떤 연애 예능은 비현실적인 모습, 매우 이상적이고 꿈만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도록 연출한 경우도 있고 또 의도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연애 예능도 있는 것 같아요. 싸움도 추한 모습도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연애 예능에서 가장 흥미롭게 보고 있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무언가 비끄러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복잡하고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장면들을 저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동의하시듯이 더 망가지기도 하거든요. 정말 나의 밑바닥, 추한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잘 캐치한 문화 콘텐츠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도 싶어요. 우리는 나와 닮은 것을 만나고도 싶지만 또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꿈의 세계를 경험해보고도 싶은 그 두 가지 다른 욕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연애 예능의 시장이 재현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연애 리얼리즘 예능에 열광할까? 저는 그 이유가 우리는 사랑에 고프기 때문이다. 예컨대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시기, 아마 많은 분들은 낭만주의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낭만적인 사랑을 했나 보다 생각하실 법도 한데 사실 낭만주의 시대는 사실상 혁명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또 미국의 독립혁명이라고 하는 미국의 독립전쟁이 있었고 인간의 자유와 독립, 자유와 평등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매우 강렬했던 시기였죠. 그렇게 근대 시민이 깨어났던 그 순간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해요. 즉 기계 문명이 발달을 하게 되고 어쩌면 이 기계가 우리 인간의 인간다움을 다 잡아먹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노래했던 주제가 바로 감정입니다. 느낌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원형에 대한 일종의 욕망이었다 할까요? 그 사랑이라는 주제가 낭만주의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재료가 되죠. 이 낭만주의 시대는 굉장히 강렬했지만 그만큼 짧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예술계에서는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히 리얼리즘이라는 즉 있을 법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죠. 그리고 그 시대는 가버린 게 아니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에 개인주의가 매우 극심한 시대,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리얼리즘의 형식이 이제 우리에게 이어져 반복되지만 또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왜 연애 예능을 좋아하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연애를 즐길 수 있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애를 하지 않으면서 즐긴다는 거는 3포 세대, N포 세대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연애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 소설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보다 훨씬 리얼하면서 훨씬 감정이입하기 좋으면서, 하지만 직접 내가 연애를 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가장 효과적인 가성비 높은 방법이 연애 예능이기 때문이다. 연애 예능을 보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원리에 나오는 지구를 떠난 지구인들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지구가 너무나 오염돼서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떠다니고 있죠. 그 우주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은 그냥 그 해변가에 있는 길다란 넥체어 같은데 반쯤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연애 예능을 보고 있는 상황이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섬찟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또 생존 경쟁에서 언제나 살아남아야만 하는 현실의 장에서 복잡다단하고 위험천만한 이 사랑이라는 경험을 나 대신 누군가가 안전한 공간에서 수행해 주고 있다는 그 안도감에 우리는 더 연애 예능의 상황에 주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